공식 선거운동 나흘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동선을 보면 다른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닮아 있습니다. 첫날 상행선, 하행선으로 달랐지만 경부선을 탔고 어제는 수도권에서 일전을 벌였죠. 오늘은 각자의 텃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오늘 유세장부터 가보시죠.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꿈꿨던 세상 제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시기 해불죠? 제가 거시기 하면 해불자 한번 해주세요. 거시기 해불자! 거시기 해불자! 거시기 해불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지역 감정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경북과 연고 없는 사람도 압도적으로 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호남,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경북을 찾았습니다. 신경민 의원, 후보들이 저렇게 자기 당의 텃밭으로 달려가면 좀 충전이 되죠? 아니 그러면 뭐 그러려고 사실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전직 대통령들을 추우면서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 예. 그러면서 또 뭐 말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지역 감정도 적당히 자극을 하고 싶은 얘기, 경제 내지는 적폐청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예. 결국은 오늘 예상대로 비슷한 얘기들이 동서에서 예. 거의 비슷한 시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태근 의원, 후보들이 이렇게 그 선거운동 기간에 유세 동선 짤 때 어떤 원칙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원칙이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때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어느 지점을 택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데라든지 또는 빠지는 핵심 지역을 택한다든지 이런 예. 거고요. 지금은 아마 지금 월요일 날 첫 TV 토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국을 한번 돌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이제 그 동선을 그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예. 동선을 보면 처음에는 경부선 탔다가 일단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X자로 갔죠. 그랬다가 또 이재명 후보 수도권에서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들였고 차재원 교수 초반 유세를 보면서 후보들이 어떤 점에 좀 주력한다라고 보였습니까? 역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자신의 유능함을 가시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국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특히 이 수도권 유세에서는 상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부동산 민심에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출렁이고 있는 이 표심을 바로 잡아보겠다는 그러한 그 식의 행보를 하고 있죠. 본인이 지금 목표했던 소위 말하는 민생과 실용 이 기치를 들고 상당히 아마 표심을 파고드는 그 상황이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이번에 유세 과정이 드러나는 부분이 야성이 좀 상당히 충만하다 못해서 좀 예, 지나친 예.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응하려는 그러한 유세 전략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을 넘어갔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의원, 요즘에 윤석열 후보 유세하는 거 보면 이렇게 어퍼컷 세레머니를 많이 하는데 저게 흥에 겨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저것도 이준석 대표가 이거 한번 쭉 밀고 가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줘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어커퍼 셀레머니가 연상되는 거는 이제 히딩크에 대한 예.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딩크하고 이미지를 오버랩시키는 과정들이고 사실은 이제 히딩크 감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그 체육사 특히 축구에 있어서는 정말 경이적인 업적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여준 건데 저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 몸짓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간혹 이제 구사하는 단어 자체가 좀 지나치게 되면 예. 사실은 선거 막판에 특히 이제 중간층들 이런 분들한테는 좋게 안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거칠어진 말싸움은 이따가 따로 한번 떼어서 보기로 하고요. 현근택 대변인, 네.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레머니 혹시 보기에 거슬리지는 않습니까? 뭐 지금 이 윤석열 후보 아시겠지만 이제 선거 처음 나오신 분이고 대중들이 뭐 이렇게 막 호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뭐 이게
누구를 뭐 때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보고 말씀처럼 뭐 히딩크 감독을 처음부터 흉내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처음에는 아마 좀 흥분해서 이제 막 이렇게 행동하다 한 것 같은데 또 이게 SNS라든지 뭐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는 좀 우연히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마 좀 의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본인이 뭐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뭐 평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유세 장면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세는 어떤지 최근 나온 여론조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보겠습니다. 갤럽에서 나온 오늘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4, 윤석열 후보 41. 이재명 후보가 2%포인트 빠졌고 윤석열 후보는 4%포인트 올랐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4, 안철수 후보가 11%를 기록했습니다. 추이를 한번 볼까요? 예, 갤럽 조사 추이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34, 35, 36, 34 여전히 그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반면 윤석열 후보는 상승세입니다. 오늘 드디어 40%대를 넘어서서 41%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하향세입니다. 17, 15, 13, 11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른 조사를 한번 볼까요? KBS, MBC, SBS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대선 후보 지지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35.2, 윤석열 후보 39.2,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3.7, 안철수 후보가 8.1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MBS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이게 발표가 어제 나왔죠. 상당히 논란이 좀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1, 윤석열 후보가 49%포인트 차인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조사 중에 가장 격차가 크게 벌어진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전 주에 조사했을 때 35대 35 동률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격차가 많이 벌어진 이유 어디에 있을까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추이를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35대 35였는데 40대 31로 갈렸고 지표조사 1월 셋째 주부터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앞선 그런 결과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2, 19, 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가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지금 새 여론조사를 살펴봤는데 특징은 혼전 양상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좀 그렇게 지금 추세선을 보시면은 그게 좀 더 명확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특징은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40%대에 접근을 했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로 좀 보여집니다. 사실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갤럽하고 MBS 조사 추세선을 보시면 두 후보 간 격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MBS는 조금 숫자 격차가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두 후보 간 격차가 좀 벌어지고 윤석열 후보는 약간 상승,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약간 하락하는 그 흐름이 나타난 거는 이제 본격 선거전이 시작되면서 선거 운동의 밀도 부분이 이제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어퍼권 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권자들 볼 때는 뭔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다가갈 수도 있고 그것이 기억의 뇌리에 오래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저쪽은 뭔가 이렇게 그 새가 결집이 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두 후보 간 차이가 좀 이제 조금씩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패널들의 분석을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그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MBS 조사가 유독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격차가 좀 크게 벌어진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오늘 오기 전에 MBS 이번에 조사 담당했던 코리아 리서치 그 부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아, 예. 본인도 잘 모르겠다.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자기네들도 결과 나온 후에 점검을 해봤지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응답률이 아무래도 지금 지난번 조사보다 좀 많이 빠져서 좀
좀 이재명 후보 지지층 또는 그 범진보층에서 뭔가 이번 조사에 응하고 싶지 않았던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방역의 문제로 좀 보고 있거든요. 방역. 예. 방역이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가장 크게 좀 그 확진자가 많이 10만 가까이 돌파에 접근할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이 좀 명확하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여당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지금 새 여론조사를 봤는데 표본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조사가 가장 지금 표본이 많습니까? 방송 3사가 2,000명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방송 3사 조사가 아무래도 이제 같은 조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샘플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조사는 대개 1,000명 안팎이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 3사는 이전에는 조사 안 했습니까? 예, 이전에는 조사를 안 했고 이제 지금 앞으로 한 번 정도 더 해서 지금 이제 저쪽은 예측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구 조사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하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아마 조금 더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일단은 지금 이은영 소장 분석을 들어보셨듯이 혼전 양상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약간 상승세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 민주당에서는 어제 MBS 조사 보고 상당히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어제 좀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하는 그런 정도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오늘 갤럽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갤럽이 추세선을 이렇게 보면은 어저께 NBS 조사하고 좀 오버랩이 돼요.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조사가 나오는 것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번 주에 그런데 무속도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한테 충격을 주지를 않은 걸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무속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건 이건 무슨 이유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방송 3사 이것은 이 조사는 금방 이 소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이 방송 3사는 출구 조사를 해야 되고 예측 조사의 정확성 때문에 항상 고심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자주 합니다. 예. 그리고 여론조사 금지, 공표 금지 기간에도 계속해서 거의 데일리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두 개의 조사보다는 그 격차가 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훨씬 현실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일단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우세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은 윤석열 후보 상승세를 어디에서 이유를 찾으십니까? 아까 이은영 소장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방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이제 10만 9,800명, 11만 명대를 육박했는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어제 미국이 10만 7천 명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8배가 되는 나라에 비해서 거의 넘어섰는 상황이고 더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예를 들면 30만 명이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재택 치료를 위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가족까지 합치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차관이 나도 확진돼서 재택 치료를 원해서 병원에 연락했더만 연락 안 된다더라. 그리고 지금 진단키트 구하느라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부가 대단히 지금 탈일을 안 하고 무능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마침 또 이재명 후보의 프랭카드가 쫙 걸렸는데 뭐라면 위기에 강한 무능한 경제 대통령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세금, 부동산 문제 나도 화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저 후보는 나오지 말아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캠페인도 잘못됐고 객관적인 상황이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대단히 무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상황이 뭐냐면요. 지금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1월 달에 물가 상승률이 0.9였는데 지난 12월 달에 3.8, 1월 달에 3.6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배나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밥상머리 물가로 나가면 더 심각해져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누가 제일 느끼고 있냐?
주부들이 느끼고 있죠, 실제로. 장에 나가면 겁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이제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가 쌓여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들을 안 하고 내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다, 위기에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좀 기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제 MBS 조사가 나온 뒤로 민주당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과의 소통 앱에서 그런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번 대선에 승산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이 올라오니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실망이 많으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지율은 파도와 같아서 언제나 출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민주당의 우상호 본부장은 단일화 이슈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분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던진 이후에 단일화 이슈가 지금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특히 우리 지지층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여론조사상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이슈의 결론이 나오면 다시 여론조사의 수치 흐름에 변화가 올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네네. 그러면 저 분석은 단일화 이슈 쪽으로 이렇게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그쪽에 높아졌다 이런 분석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단일화가 원래 뭐 예측이 안 되던 변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시작될 거냐 논의는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앞에 두 분 말씀에 오히려 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 방역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저도 뭐 밀접 접촉도 해보고 검사도 받으러 봤는데 이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확진이나 밀접 접촉한 분들이 과거처럼 정부에서 관리를 안 해주고 있다.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찌 보면 국민들 각자 판단을 그냥 맡겨놓아버린 거 아닌가. 근데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그동안 그래왔는데 그러면 바뀌고 있다 그러면 바뀐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 더구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매일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수백 명, 수천 명이 선거 유세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만 그건 원래 뭐 법에 따른 것이고. 근데 소상공인들은 9시까지 6명.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 본다 그러면 임기 말이라 그러지만 너무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방역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아마 국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누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차지원 교수, 또 하나 이번 네. 여론조사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놓고 사실 윤석열 후보가 지난주에 현 정부 적폐 수사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걸 놓고 이제 청와대가 강력한 분노 나타내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또 그저께는 지켜보고 있다. 네. 뭐 오늘 이제 다른 뭐 발언이지만 선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그 청와대가 선거판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친문 지지층을 결집하는 쪽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뭐 이렇게 민주당에 유리하게 갔다고 보는 것은 없어 보여요. 사실 그 윤석열 후보의 적폐 청산과 관련된 수사 발언은 사실은 이번 주 여론조사가 아니고 그 전주 여론조사 때 반영이 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또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즉 결집하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었는데 그럼 일주일 사이에 왜 이렇게 변했느냐? 뭐 저는 뭐 다들 말씀하신 게 다 공감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단일화 이슈에 단일화 이슈가 좀 더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누구나 다 이번 대선을 예측하면서 가장 큰 마지막 변수는 단일화일 것이다. 그 단일화를 딴 사람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가 먼저 등록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 상당히 정권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 지지층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뭔가 되겠구나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표출되는 그러한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어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 쪽의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 초반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사실은 이 그 과잉의전 이 논란이 지금 업무 추진비 논란으로 변질되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감정을 조금 자극한 측면도 저는 이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태근 의원. 그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요.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
지금 이제 앞선 MBS 조사나 갤럽 조사를 보면은요. 안철수 후보가 빠진 것보다도,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온 것보다도 2% 내지 3% 윤석열 후보가 더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조에 있어서 이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더 강렬하게 나타나는 속에서 예. 동시에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 동시에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딱 맞물려진 지점에서 예. 실질적으로 이전에 안철수, 윤석열을 합친 것보다도 더 높은 퍼센테이지가 지금 실제로 접근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이 가면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흐름들이 거의 한 55% 내외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는 더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예,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각각 텃밭을 찾았는데요. 과연 이 지역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것이 궁금한 대목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요. 그 텃밭이라고 하지만 그전에 그 지역 출신 또는 그 지역을 텃밭으로 한 정당의 후보들이 얻었던 지지율만큼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 네. 지금 지역별로 호남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 화면에 나가는 리서치뷰 조사는 그 윤석열 후보의 호남 지지율 상당히 지금 다른 데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다른 데 조사들은 10%대 초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쪽에서 그 호남의 득표를 30%로 올리는 그런 목표 설정을 높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 그 캠페인 속에서 기세를 좀 선점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사실 이번에 그 선거 캠페인과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그 전략적인 목표를 미리미리 딱딱 선정을 하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민주당 선대위 쪽은 그 전략적 목표의 방향성 자체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못하는 부분이 그 두 캠프 간의 차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단일화 이슈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권 교체라는 그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표심이 투표율이 가까우면서 표심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결집을 하게 되는 어떤 큰 틀의 그 목표 설정의 방향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결집이 그쪽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호남 지역 지지율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자, 갤럽 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68, 윤석열 후보가 18로 나왔고요. 그리고 방송 3사 공동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65.9, 윤석열 후보 13.6입니다. MBS 조사 볼까요? MBS에서는 이재명 후보 58, 윤석열 후보 11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리서치 뷰인가요, 이은영 소장? 네. 저건 또 왜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저 조사는 이제 ARS 조사로 하고요. RDD 표집 틀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관여층들이 좀 응답을 많이 하거든요. 대구 경북 지역을 보시면 이재명 후보도 대구 경북에서 30%가 나옵니다. 근데 다른 데 조사는 20% 초중반이 나오고 있어서 저건 아마 이제 조사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60% 정도라고 하면 신경민 의원, 이재명 후보가 그전에 민주당 후보가 얻었던 지지율에 비하면 상당히 좀 못 미치는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렇죠. 역대 대선에서 호남 지지율을 민주당 후보로 이렇게 좁혀서 보면은 대개 한 80 가까이 나와서 90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10%의 플러스 효과가 여론조사보다도 실제 득표율에서는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좀 부족하죠. 지금 50% 중반에 나오는 게 지금 한 60% 중반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더 올라야 되는 지금 상황인 것은 맞고요. 다만 이제 하나 특이한 것은 안동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나오는 건 있죠. 그런데 그런 영향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준석 대표를 앞세워서 호남을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일정을 소화해서 윤 후보가 못 갈 경우에는 이 대표가 섬을 다 돌아다니는 아주 촘촘한 일정을 해가지고 지금 목표는 20으로 세워놨는데 지금 오늘부로
뭐 30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아까 그 리서치 뷰 그 영향도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지금 뭐 예. 기운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고 약간의 블러핑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문제는 20을 찾고 올라서는 것이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 거슬리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오늘 호남을 내려간 이유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를 좀 지켜보면은 이제 약간 고착이 된 호남의 지지율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의원께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그전 후보들에 비해서 낮은 것은 국민의힘이 많이 뺏어가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그 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그 지역 출신이 아닌 것은 노무현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후보가 아니라는 건 이 노련한 호남인들 사이에서는 그게 별 큰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과 후보에 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라고 보이고요. 50% 중반을 유지했던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60% 중반으로 점프를 한 건 노력의 결과고요. 예. 저것을 어떻게든지 10% 정도 더 올리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주요한 목표입니다. 예.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전에 호남 목표는 20%라고 했다가 25%로 상향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리서치뷰 여론조사를 근거로 30%로 높이겠다라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전화 연결하기 직전에 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호남 지역의 득표율 목표치를 25에서 30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제가 공표했거든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내부 데이터나 이런 걸 봐도 저희가 그 목표 지지율을 30%대로 상향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남의 젊은 세대와 또 호남의 또 이런 정치 변화를 바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그 광주 쇼핑몰 이슈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인 접근을 시도할 겁니다. 정태근 의원 저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저 정도까지는 쉽지 않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보통 여론조사에 비해서 그게 유지된다면 실제 득표율은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세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을 포함해가지고 18, 14, 11 나오면 현실적으로 15%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득표다라고 보여지면 호남에서의 15%에다가 호남 유권자들이 미치는 추장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이거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특히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선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재명 후보를 내가 지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호남 유권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정권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야. 꼭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문제를 떠나서 그런 호남 내에서도 정권교체에 대한 욕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차정 교수 지금까지 보수 정당에서 호남 지역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던 후보는 아마 박근혜 후보가 10% 넘은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때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호남에서 상당히 그 기세를 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지난번 그 민주당 경선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가 진 곳이 강주 전남이었거든요. 그 경선 후유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지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호남에 들이고 있는 공이 정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진정성 있게 좀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호남 유권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가 제기를 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거 던진 지금 강주의 복합 쇼핑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강주 지역 내에서는 뜨거운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대요.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국민의힘이 지금 호남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는 하나의 장면으로 비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한 측면은 이제는 젊은 MZ 세대라고 하죠.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지역이나 이념보다는 실용 쪽으로 상당히 가치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이 삶을 만들어줄 후보가 누굴까라는 부분을 좀 돌아보는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그 눈을 돌리는 계기가 만들어졌던 것이 아닐까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대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네.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유일하게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마 이게 논란이 이슈가 됐던 거는 뭐 저보다 뭐 더 자세히 알려졌지만 아마 광주에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별도의 법인인데 그게 아마 이제 우리 스타필드라고 광주에 복합 쇼핑몰을 여기저기 이제 수도권에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려고 하다가 윤장현 시장이 있을 때는 이걸 아마 추진하다가 시장이 바뀌면서 추진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이런 건 아니고요. 아마 주변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대해서 됐던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 광주 신세계 같은 게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영진 회장이 그거를 인수를 했다가 원래 이제 신세계 자회사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식을 인수했다 한 41억 정도에 인수했다가 나중에 한 2,200 정도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가 팔은 셈이죠. 그러면서 빠져나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폭락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라면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특정 민간 회사의 어떤 사업과 관련된 거를 대선 후보가 얘기한다. 그러면은 어찌 보면 뭐 대선 후보라는 건 국가 예산으로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복합 쇼핑몰이 예를 들어서 민간이 뭐 사업장성이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뭐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광역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해줄 거나 말 거냐 이거를 조정할 수 있어서 단체장 지자체 선거 같은 데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대선 후보가 특정 기업에 어떤 하려던 사업을 못한 거에 대해서 그게 왜 문제가 있냐라고 문제 제기한다 그러면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태근 의원, 복합 쇼핑몰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이렇게 지원이나 도움 주는 것과는 대치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 양측면이 다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복합 쇼핑몰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생기는 유동인구들이 사실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게 이제 특히나 젊은 사람들한테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방에 있는 20, 30대들이 사실은 지방에서 놀 거, 제대로 쇼핑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역균형 발전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지역균형 발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하나는 일자리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서 문화와 소비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수도권으로 몰리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를 무슨 국가 예산으로 해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적극 유치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조차도 특히 이제 호남권에 있는 젊은이조차도 고향에서 그런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좋은 공약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안철수 후보 뜻하지 않은 유세버스 사고로 공식 선거운동 초반 레이스에서 이탈했지요. 오늘 장례식을 마치고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겠다라고 완주 의지를 거듭 확인했는데요. 앞으로 행보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오늘 발언을 들어보시죠. 선동지와 저 그리고 동지들이 이루고자 했던 구체제의 정식과 새 대한민국의 개막을 위해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저 안철수도 어떤 풍파에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선동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차재영 교수, 이제 네.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일부에서는 초반에 너무 힘들어서 네. 동력이 좀 꺼지지 않겠나 그랬는데 오늘 지금 발언 들어보면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네요. 그렇죠. 지금 뭐 지역선대위원장이 좀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본인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다가 가신 분이니까 그 희생을 딛고 나는 끝까지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일단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대로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본인이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요구하듯이 단판식으로 모든 것을 양보하는 형태가 될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정치적 굴복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오늘 나름대로의 결기를 내보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단판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저는 지금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경선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통 크게 양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통 크게 포용하는 모습을 볼 시기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신경민 의원 보시기에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안철수 후보. 지금은 뭐 결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첫날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안 후보가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고 지금 꺾인 건 맞거든요. 그건 뭐 누가 뭐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단일화 이슈에 대한 주목도가 푹 꺼진 건 맞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안 후보는 현재로서 결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 변수는요. 현재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유세차 사고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 유세차 사고가 불길하거든요. 그래서 유세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차의 구조 문제도 그렇고 차의 운행 문제도 그렇고 운전을 하는 사람, 동승하는 사람들의 훈련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어려운 사고가 난 거예요. 사망 사고가 났고 그중에서도 두 사람이 이미 죽고 한 사람은 중태에 빠져 있고 이런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냥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니잖아요. 사고 조사의 원인이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것은 중대한 안전사고이고 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단일화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후보로서는 결기와 결단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번 선거의 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 이기건 조금 많이 이겨야 3월 9일 이후에 혼선과 대립과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일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후보가 이기건 조금 많이 이겨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단일화 이슈는 지금도 역시 중요하고 여전히 이번 대선을 가르는 방향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현영 소장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시간이 없어서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협상할 만한 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4.7 재보궐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단일화 여론조사를 지금 상황에서 한다는 게 각 당 지지층이 그거를 좀 용납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마당에 단일화 조사를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변수는 있고 그 절차상의 문제는 못 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정태근 의원 지금 뭐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통한 단일화는 이제 안 받는 게 확실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단판일 텐데 안철수 후보한테 윤석열 후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여론조사 경선까지를 포함해가지고 더 낮은 자세로 단일화에 임해야 실제로 단판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금 국민의힘의 자세는 굉장히 오만한 자세입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한테 부응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한테 예를 들면 공동정부든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든 뭐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내주고 겸손한 자세로 가는 것은 안철수 후보한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한테 국민들을 상대로 숙이고 더 많은 포용과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모습까지만 안 된다고 보여지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절박하게 확실한 단일화를 통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절대 여론조사에 취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요. 22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20개가 힐러리가 이긴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막판에 딱 등장을 해보니까 샤이 트럼프가 등장을 한 거예요. 백인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중년 남성들. 지금도 사실은 아까 광주 봤습니다만 호남 지역에 있어서도 샤이 이재명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압박하는 형태가 아니라 더 열려져 있고 더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하면 실제로 단일화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뭐 경기지사 공천 무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 참 잘못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DJP 연합할 때 말입니다. 김대중 후보 쪽에서 JP한테 영남 그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아예 할당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할 수준은 뭐 이걸 주니만 이런 게 아니라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지방선거도 확실히 연대한다. 이런 정도로 정말 지극히 예우하는 모습들을 가져야지 마치 요거 하나 꺼내보고 저거 하나 꺼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 그동안 단일화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 밝혔죠. 그런데 최근에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공식적인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단일화 관련 협상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개한다는 의미보다는 또 안철수 대표께서도 이제 밖에 언론에 알리시기를 그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당원분의 유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셨거든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은 그 돌아가신 분의 그 유지를 받아서 국민의당에서 완주 의지를 밝힌 만큼 뭐 앞으로 단일화 논의보다는 한동안 국민의당에서 자체적으로 좀 선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영 소장께 한번 여쭤보죠. 네. 단일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단일화는 그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지지율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나온 조사들 보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동력은 상당히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안철수 후보 메시지도 나는 끝까지 간다라는 완주 의사로 지금 읽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신경민 의원 원래 단일화라고 하는 게 1등 잡으려고 2, 3등이 합치는 것 아닙니까? 이번은 조금 이번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건 아니고요. 예. 3월 9일 이후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누가 이기건 많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1, 2, 3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저렇게 도와줄 듯 말 듯 저렇게 얘기하는 건 이준석 대표의 눈은 지금 지방선거에 가 있고요. 다음 대선 그리고 그 전에 있을 총선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행간을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예. 지금 아마 윤 후보도 그렇고 지금 뭐 이번 대선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 다음 대선까지 보고 굉장히 복잡한 게임에 들어가 있고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단일화 게임이지만 그러나 이건 3월 9일 새벽까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신경민 의원 말씀하셨듯이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누가 되더라도 분열의 상처가 너무 깊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의 유세 발언을 들어보면 너무 거칠고 거세고 그렇죠.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운동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죠. 그러면서 두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좀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인 걸 넘어서는 발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코로나는 2년 전의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제 방역도 초기에 그 원천 봉쇄 방식이 아니라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저의 신념이고 3차 접종까지 했으면 12시까지는 영업하게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료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정부에도 수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유연하게 가야 한다. 이렇게 다 모여도 상관없는데 6명 이상 식당에서 10시 넘어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짓지도 않은 죄 만들어서 선동하고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그하고 또 비슷한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독일의 나치, 또 이태리의 파시즘, 그리고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던 짓이 자기 과오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또 자기 과오는 덮고. 예, 자 윤석열 후보 발언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죠. 정태근 의원. 예. 이 발언으로 청와대도 상당히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그러는데 저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는 청와대가 계속적으로 지금 후보자가 나오는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일단 윤석열 후보는 아마 그 유세 현장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아주 좀 그 지나친 표현들을 쓰는데 저거 별로 적절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승세를 유지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토끼들한테 뭔가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간층에 있으면서도 정권 교체를 바라시는 분들, 지금 현재 이 후보자가 얻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40% 내외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55%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점에 있는 유권자들이 과연 정권 교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감을 갖고 대통령 다움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강한 언어를 써가지고 정권 교체를 강조한다선 치더라도 저것이 과연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나 신뢰감으로 연결될 것인가?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도 선대본부에 있었으면은 저런 메시지 기조 바꾸라고 저는 강력히 얘기했을 겁니다. 차지원 교수,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건 참 센 발언이죠. 아, 그렇죠. 사실 뭐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의 행태에 대해서 아마 그런 비유를 썼는데 저는 정말 부적절했다는 표현을 썼다는 생각이고, 지금 윤석열 후보는 딴 사람도 아니고 이 현 정권에서 검찰 고위직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에 그럼 자신은 가면 그 행위를 왜 했나요? 뭘 일종의 자기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물론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정권 심판론을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지층들이 분노를 좀 이렇게 일으키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분노와 정의를 일으키면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은 뭐죠? 보복 검증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지금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만약에 집권을 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에서 똘똘 뭉칠 수밖에 없고, 설사 선거를 민주당이 졌을 경우에 그러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이 과연 이 새 정부에 협조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승복하지 않고 점점 더 이 상당히 분노와 정오를 오히려 더 키워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잘못된 그 유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대변인, 네. 청와대가 반응을 내놨는데 파시스트 발언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당연히 부적절하다는 반응이죠.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선거가 항상 막판에요. 민주당이 항상 뭐 지금 지난 74년 정도 되는데 정부 수립하고, 근데 한 60년 이상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집권을 해왔는데 항상 이 막판에 색깔론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파시스트 공산주의 어찌 보면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한 거를 정치 보복이다 얘기한 거를 뭐 본인들이 정치 보복해왔고 이렇게 어찌 보면 뒤집어 씌우는 게 이제 뭐 파시스트라든지 공산주의들이 잘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동안 뭐 북풍이라든지 우리가 색깔론 얘기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계속 뭐 공산주의자니 사회주의자니,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산주의, 뭐 북한과의 관계된다. 저는 뭐 그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본인은 물론 뭐 그 생각은 안 하겠지만 잠재돼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보면 뭐 선거는 처음 나왔지만 현장에서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업된 분위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생각이 여과 없이 나오는 건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누가 뭐 파시스트 공산주의를 생각하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사과해야 되는 발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 흔히 선거를 인물, 정책, 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런 후보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여론조사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게 이제 TV 토론에서 저런 말을 했다면 바로 영향이 미쳤을 것 같은데요. 유세 현장에서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짧게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저 적폐 수사 발언이 민주당 지지층의 역결집을 강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런 발언이 계속 이어지면 상당히 지금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신경민 의원 의견까지 들어볼까요? 제 발언에 대해서. 이게 이제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후보가 물론 메모나 뭐 풀 텍스트보다는 메모를 가지고 올라가는데요. 이게 지금 업된 거예요. 뭐 파시스트, 히틀러까지, 무솔리니까지 간 것은 업된 걸로 보이는데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정치 경험이 너무 일천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뭐 여나 야를 떠나서 정치 문화 내지는 정치적 어떤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은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거칠어진 말싸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무속 관련해서 주술에 의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느냐라는 공격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오늘 나온 발언이라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부가 내일부터 거리두기를 약간 완화했죠.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완화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것도 부족하다. 이게 바로 관료들의 타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현재 6명 제한은 그대로 두고 다만 오후 9시까지 돼 있는 것을 1시간 연장을 했는데 상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매우 아쉽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근택 대변인, 네. 방금 전에 이재명 후보 발언을 들어보면 여당 후보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9시와 10시 지금 자영업자들은 아니 영업을 못하게 되면 보상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2년째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오미크론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치명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9시에서 10시로 한다. 제가 만약에 자영업하는 사람 옆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니까 아니, 장난하는 거냐 이거. 9시에서 10시 무슨 사이가 있냐. 차라리 그냥 12시까지 풀어주고 그다음에 사실은 어느 정도 둘 중에 하나거든요. 풀어주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주든가. 근데 풀어주지도 않고 보상도 안 해주고 지금 예결위도 지금 아마 이제 국민의힘 위원장님께서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데서 아마 지금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보상을 해줄 거면 해주고 아니면 풀어줄 거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얘기처럼 지금 대선 후보들은 지금 수백 명씩 모아놓고 유세하고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괜찮고 자영업자들은 6명 이상 못하게 한다. 그걸 누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방역에 또 중요하겠지만 자영업자들이 일단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재현 교수 이런 네.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런 발언을 하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들 뜻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후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 정부의 방역 대책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당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이게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여러 번 사과를 했거든요. 본인은 아마 그런 기조에서 같은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오늘 정부가 방역 대책을 완화하긴 했지만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이고 상당히 치명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들 때문에라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또 반면에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사실은. 신경민은 정부가 지금 이제 추경도 그렇고 방역 대책도 그렇고 이렇게 주요한 정책을 할 때 여당 후보의 의견 같은 거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듣는데 정부 나름의 고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게 득표에 도움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가 잘 되는 건지는 사실 가늠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은영 소장 혹시요. 네. 아까 그 오미크론이 변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권 교체 여론 이런 조사 관련해서
코로나 방역 대책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것도 좀 있었나요? 그게 이제 직접적인 조사는 없지만 MBS 조사를 보면은 코로나 방역 평가의 부정 평가가 49% 나왔고요. 이 정권 교체 심판론 여기가 50%가 나와서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심 표심의 바로미터로 보는 계층을 뭐 여러 뭐 화이트 칼라도 볼 수 있지만 자영업층의 지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한 3주 전만 해도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 지지층에서는 좀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뼈 아프니까 지금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영업자를 의식한 그런 발언인 것 같다. 정태근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 차별화 뭐 이런 쪽으로 봐야 될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지금 180석의 민주당을 대표해서 한 후보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부가 방역 문제와 관련해서 진단키트 하나, 자가 진단키트 하나를 제대로 준비를 안 해요. 그러면 지금 국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럼 국회가 열려 있으면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야단쳐야지요. 야단치지 않잖아요. 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진짜 진정성이 있는가? 국민들은 속지 않아요. 진정성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 표를 받기 위해 가지고 뭐 관료들 욕하는데 관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문제를 제기해도 저는 정말 진정성 있게 해야 국민들이 저걸 정말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얼마 전 토론에 나와서는 뭐 K방역이 최고였다가 뭐 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 180명의 의원들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실제로 지적하는 것은 그냥 뭐 슬쩍 자영업자 문제만 얘기를 한다? 저는 국민들은 저거 안 믿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로 밝혀지면서 이 후보와의 연관성 여부가 지금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도대체 이 집이 왜 이재명 지사 집 앞에 있는 거냐,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한 거냐 이렇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성일종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옆집에 있어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뭘 했을까요? 저희가 추측하고 자꾸 질문을 던져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이게 선거대책본부였거나 이재명 후보의 그 20대 대선을 준비한 캠프였다는 거지요. 그랬을 것으로 추측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비 위반에서 유사 사무실에서부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경기도시공사 직원 숙소가 10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에서 무슨 대선 캠프입니까? 그리고 거기는 경기도 분당이잖아요.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순회동 집과 또 경기도지사 그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동안 해왔던 억척 또는 허위 사실 뭐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확인 가능한 부분들은 캠프에서 아마 확인을 해서 공개를 할 겁니다. 일단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장 사무소가 개설이 되면 갑자기 먼 곳을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어려운 직원들이 많다. 그래서 1명에서 4명까지 머물 수 있는 합숙소 13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 한 군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근택 대변인. 네네. 원래 합숙소가 저렇게 많이 있나요? 이게 아마 뭐 도시공사라는 게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 지역에 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이제 건설 회사도 그렇거든요. 건설 회사랑 비슷하게 보면 되죠. 건설 회사 현장이 많다 보면 현장 주변에 이제 합숙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판교 사업소, 판교에 이제 경기도시공사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판교라든지 아니면 판교 분당이 바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같은데 아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건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여기 선거대책 사무실로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뭐 선거를 많이 치러봤고 주변의 사람들 많이 봤지만 선거대책 사무실을 집 옆에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전세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이 일각에서는 왜 그러면 오피스텔 갖고 월세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비싸게 전세하지만 전세는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기록이 다 남는 거예요. 월세로 주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집 옆에 선거사무소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선거법 위반으로 계속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과도한 예. 압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근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많죠. 지금 조금 전에 판교 사업소가 있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판교 사업소에서 이재명 지사 집 성남 순회동 저 지금 숙소가 있다는 데가 직선 거리로 5km입니다. 그리고 내비 찍으면 한 5.5km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 9억 5천 되는 정도의 전세금이면은요. 판교 사업소 근처에 원룸 또는 오피스텔 수탁에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업소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왜 지금 이재명 그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현욱 씨가 도시공사 사장 된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요. 숙소를요. 이전에 30개 정도였는데 한 100개 정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이 논란이 벌써부터 한 나흘이 지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직원 4명 거주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4명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거주했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 문제가 저희들이 의심을 갖게 되는 게 그 이재명 그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거의 개인 비서를 역할을 했던 배모 씨라는 사람이 초밥 10인분을 갖다 주면서 아, 이 집에 무슨 기생충이 있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아, 여기를 뭔가 다른 용도로 캠프에 준하는 용도거나 또는 이현욱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사장 재직하면서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만들면서 작업하면서 썼을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차정 교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기이한 우연들이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실 뭐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김만배 씨 누나가 샀고 그리고 또 이 합숙소를 정하는 데서 그 많은 아파트들 중에 왜 경기도의사 옆집을 샀을까?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호감 대선이라 하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서 그러니까 뭐 지금 정태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숙소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20, 30대 아마 젊은 층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젊은 층들 같은 경우 만약에 합숙소를 해달라고 하면 이 지금 9억 정도 준 전세금이면 한 5천만 원 하면 지금 한 20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예. 그런 식으로 1인실을 아마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지금 이 GH 그러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익명 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뭐 사장님은 왜 대선 공약을 만들라고 지시합니까라는 것이 올랐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한점 맞물리면서 그러고 되는데 저는 뭐 GH가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신상 정보를 가리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한테 조금 명명백백하게 좀 더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에 맞서서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계속 무속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요즘 종교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죠. 민주당은 계속 지금 김건희 씨 문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씨 극동방송에서 김정한 목사와 한 3시간 정도 만났고 어제는 보건사에서 원명 스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종교계 인사 계속 만나는데 자, 우상호 본부장 김건희 씨 관련 발언을 들어보죠. 저는 지난번에 김건희 씨가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생활했으면서 어떻게 69억의 재산을 형성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쪽에서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69억 원을 200만 원의 월급장이가 모으려면 288년이 걸립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 20년을 생활하신 분이 69억을 모았다. 여기에 어떤 부정과 부패가 없었단 말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말로는 부정부패 청산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집안의 부정부패부터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신경민 의원, 이번 대선 아마 네거티브로 시작해서 네거티브로 끝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거티브에다가 녹취에다가 이번 대선은 작년 1년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더 하향으로 가고 있고 이게 지금 남은 2주 동안에
더 나빠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신기민 의원께서는 지금 이 논란 중에 김건희 씨가 종교인들 잇따라 만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행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두 분 불교계 대표와 어떻게 보면 기독교계 원로. 기독교의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들이죠. 특히 이 봉은사에는 조계종의 실세도 지금 같이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교계와 기독교계의 아주 원로 핵심 인사들을 접촉을 하는 거죠. 이제 다음 행보는 뭐 또 다른 종교가 또 있으니까 종교 보호하면서 공식적인 등단을 이미 한 거고요. 예. 이제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식적 등단을 하는 수순으로 가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게 징검다리를 지금 짚고 있는 거죠. 이은영 소장 보시기에 지금 이런 행보 네. 여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저게 이제 여론조사에 직접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저건 상당히 고도의 이미지 정치거든요.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가장 사진도 예쁘게 나온 사진을 공개하는 거거든요, 언론에. 그래서 20, 30대는 사실 이번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고 비호감이 굉장히 높은데 저렇게 이제 이미지적인 부분만 예쁘게 선거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정태근 의원, 사실상 등판이다 이렇게들 보시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등판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김혜경 씨에 대한 그동안 이제 소위 이제 경기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이런 와중 속에서 지금 김건희 씨가 뭐 등판을 하든 안 하든 사실은 이제 뭐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장한 목사나 원명 스님을 만나 뵌 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보다 뭔가 이제 자연스러운 활동을 해야 되겠는데 본인이 이제 지난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뭔가 성찰하는 자세로 계속 대선 끝날 때까지 가겠다. 예. 그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이 원로 목사님 그리고 스님들을 뵙는 것이고 저는 뭐 활동을 하나 안 하나 별 큰 차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근택 대변인, 네. 지금 저렇게 종교 인사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우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제 중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당연히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직접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좀 조용히 나서는 편은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통령이고 부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의문을 갖고 있는 것들은 해소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또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정 교수가 생각하는 영향은요? 저도 뭐 선거에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